그럼 5억짜리가 7억 됐을 때 과연 10억까지 금방 갈 거냐 하면 그건 또 물음표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저는 본인의 몸을 갈아 넣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리모델링 단지도 좀 같이 챙겨보면 좋다. 20년 된 애들. 얘네가 신축이에요. 20년 된 게 신축이에요? 목동에서는 20년 차 애들이 신축이에요. 목동에서 10억 언저리 전후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목동 달려가야 되냐? 근데 가지 마세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서 뭔가 달라질 것 같다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다. 메디테라님, 그럼 GTX B하고 C는 하긴 하는 거예요? 그쵸, 하긴 하죠. 28년 개통은 어렵다. 그럼 한 30년에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서 뭔가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기대 반, 두려움 반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왜냐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거 이후로 아직 뭔가 얘기를 한 게 없고, 그리고 지금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게 부동산을 지금 건드리면 안 좋다. 이런 기조가 좀 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낼 필요 없다. 이런 게 후보 시절에도 있었고 그때도 뭐 부동산 관련 정책을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본인의 생각만 얘기를 했지 뭐 세밀하게 뭔가 어떻게 하겠다, 정책을 뭐 하겠다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선되고 나서도 사실 명분은 있어요. 요즘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0.2% 성장률인데 그렇죠.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새가 있냐. 경제하기도 바쁘다. 명분이 또 너무 명확해서 부동산은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고 딱히 나온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죠. 네네. 이전에 해왔던 기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봤지만 되게 갑작스럽게 네. 확 하잖아요. 준비할 새를 안 주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돼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꼭 봐야 되는 걸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화면에. 그래서 지금 보면 공급은 늘리고 세금 규제는 줄인다라고 해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건 하진 않았는데 굵직굵직한 게 이제 4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거를 결국엔 4기 신도시 쪽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4기 신도시라고 얘기를 할 만큼의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청년주택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역세권, 교통 라인을 주변으로 해서 그 옆에 주택들을 좀 공급해 줄게 정도의 뉘앙스인 거지.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뭐 몇백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수를 공급하겠다 정도의 규모는 지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따가 뭐 1기 신도시부터 쭉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3기 신도시도 이제 시작했거든요. 또 다시 이거를 교통 라인을 교통편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출퇴근 편하게 할 수 있는 주택들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정도지 이거를 규모를 크게 해서 뭘 하겠다라는 걸로 4기 신도시로 말하기는 아직 조금 너무 규모를 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결국 이게 공급 부족에 대한 해답으로 이걸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서울 부동산이 3년 동안은 공급 가뭄이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진리로 거의 이제 박혀서 가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방안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땅을 파고 해도 3년 안에 공급은 어려워요. 왜 지금 당장 땅을 파도 시작하기 어려운데 지금 계획을 세운다 그럼 땅 파는데 또 3년, 5년,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 3년 내에 공급 부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향후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은 어쩔 수 없다라고 우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당장 폭등할 거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 당장 폭등할 거니까 당장 움직여 이렇게 또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조성하시는 약간 전문가분들이 있고 또 유튜버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에 생각에는 좀 반하는 쪽이라서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심리에 의해서 확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렇게 확 폭등하고 폭락할 정도로 주식만큼 막 등락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거는 조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다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는 만약에 민주당이 아니고 국힘 쪽에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어도 똑같이 가져가는 기조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는 목표는 똑같으나 그걸 이루어가는 방향성이나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확연히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대표적인 건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를 국힘에서는 폐지를 하겠다. 민주당에서는 생각 아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큰 걸림돌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활성화하려고 했을 때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원하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랑 생각하는 방향은 앞에 세 글자가 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공공성을 가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거죠. 느낌이 딱 오시죠? 네. 표정을 보니까 느낌이 딱 받으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할 때 뭐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뭘 해주겠다. 혜택을 주면 그만큼 기부 체납이나 공공성을 위해서 기여를 하라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더 넣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단지들이 그런 걸 제시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어렵나요, 그거?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임대주택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강변 라인에. 그것도 한강변 라인에 끼겠다는 거야. 그 뷰가 나오는 몇 억짜리. 지금 반포 원베일리가 한강변 나오는 게 지금 70억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강변 뷰가 안 나오는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60억대에 나와요. 지금 뷰값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한강변 보이는 거를 임대주택으로 깔아라.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본인의 돈을 갈아놓고 영혼을 갈아놓고 거기 30년째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강변을 나보고 포기하라고? 게다가 본인은 한강변을 보고 있었어. 근데 재건축이 됐을 경우 한강변은 임대주택 주고 너는 한강변 보지 마 라고 하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활성화하고 있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이면에는 지체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이 워낙 커졌잖아요. 예전에는 재건축을 할 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서 일반 분양분을 높게 팔아서 기존에 있었던 조합원들은 본인 돈을 안 들이고 그냥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많이 활성화됐었지만 지금은 기본 분담금이 5억부터 시작하거든요. 5억 밑으로 나오면 너무 감사합니다.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5억부터 시작하는데 과연 분담금 5억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지역과 구역과 단지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파트 값이 5억이야. 근데 분담금이 5억 내래. 그럼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일어나면서 기존 원주민들이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사업성이 또 안 나오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안전진단 완화해줄게, 패스트 트랙으로 속도를 빨리 하게 해줄게, 그 절차를 간소화해줄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공급 부족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느냐에는 답은 나와 있다. 어렵다. 3년 내 공급 부족은 이미 물 건너갔고 5년 후에 공급 부족을 더 야기하지 않게끔 뭔가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는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1기 신도시랑 연결이 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는 첫 번째 단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금 발표를 했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 선도지구 발표 이후로 분위기가 더 암울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이재명 아파트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재명 아파트가 있으니까 1기 신도시가 이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예비 사업자 지정한다라고 또 이게 발표를 해서 약간 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또 약간 일으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따가 뭐 1기 신도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들은 한계가 있다. 공급 부족이나 뭐 이런 것에 좀 제한이 있고 그리고 활성화하더라도 가이드가 어느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금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상황인 아, 거예요. 네. 약간 코끼리 다리 만지는다는 느낌으로 세금을 어떻게 해나갈 거다라고 이제 왜냐면 세금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냥 바로 발표해서 적용을 해버리니까 움직일 여지를 안 주고 하고 당장 이제 집을 팔고 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있는 호주머니에서 월급에서 내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될 정도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답답하게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예측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국토보유세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전 대선에서는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그걸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기본 정책들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국토보유세 얘기가 나온 이유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네. 이걸 했을까? 기본소득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기본소득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 국토보유세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 때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딱 그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거는 사실 빈 곳간이었을 거예요. 재정 적자가 이미 오래 지속되어 왔고 세수 확보가 어렵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미 이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어머 곳간이 이 정도로 적을 줄 몰랐어라고 이제 아마 정권을 이양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관련해서 AI 반도체에 뭐 우선 뭐 30조, 20조를 지원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번에 또 25만 원 국민들한테 주겠다라는 또 뉴스가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네. 좀 재정을 쓰겠다라는 발표는 엄청 나오고 있는데 그 세수는 어디서 확보할 거냐에 대한 답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국토보유세가 나온 이유가 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건데 세수 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담았던 말을 그대로 믿고 가기에는 다들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을 통해서 세수를 거뒀던 그런 네. 달콤했던 그런 방법과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손쉽거든. 그리고 지금 너무 아시잖아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의 거대 여당, 네. 법안을 만들면 바로 통과. 예, 지금 권력이 이전에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집약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거의 뭐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금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이 얘기하셨던 게 왜 갑자기 진보인데 보수처럼 얘기를 하냐. 자긴 중도 보수 할 거다. 왜 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으면서 말한 게 그 이유가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바뀌는 건 맞다라고 이제 정당성을 얘기하셨는데 후보유 시절과 당선이 되고 나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당선되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심한지 몰랐다. 곳간이 이렇게 비어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당선이 되고 보니까 곳간이 이렇게 너무 비어있어서 세수 확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경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서든 세수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그럼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 명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잖아. 본인이 일관성 있게 말을 또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국토보유세라는 이름 네임택이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심한 단어다. 그러면 이름은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임택을 언제든지 바꿔 낄 수 있는 거라서 과연 이 네임택을 바꿔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거래가 이전에 연평균 거래량이나 월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 너무 적어요. 전국적으로는 5만 건 한 해에 서울 부동산이 5만이고 월 평균 거래량이 5천이고 전국은 50만이에요. 근데 그 거래량이 지금 전국적으로는 30만에서 40만 정도만 되고요. 서울 부동산은 지금 한 4천 건 정도 연평균 월평균 거래량에 밑도는 정도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퍼래요. 서울, 세종, 울산만 좀 빨갛고요. 보합도 없어요. 시퍼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 부동산만 보고 상승이네 막 지금 슈퍼사이클이네 가격이 너무 오르네 이렇게 얘기하면 괴리감 느끼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난 집 나온 지 6개월 됐는데 1년 됐는데 집 보러 아무도 안 와. 지금가 사실 뭐 반포 우리가 정말 비싸다고 하는 핵심 지역만 안전자산화 돼서 거기는 자본시장인 거지 사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올라서 규제해야 돼. 이건 사실 지금 안 맞고요. 안 맞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조회수가 잘 나오고 본인이 파악하기 편하니까 이제 서울 부동산만 얘기를 하고 서울 부동산의 노도강은 또 힘들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또 잠깐 자료를 갖고 왔는데 노원구 상계동의 재건축의 제일 대장 아파트가 상계지구 6단지거든요. 네. 노원역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창릉역 그 창원 역세권 개발 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대장 아파트예요. 24평이면 서너 평형이잖아요. 네. 떨어진 이유로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음. 같은 서울이라도 이렇게 다른데 아하. 좋은 것만 얘기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규제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는 저거 뭐야? 뭐 안 오르는 집은 집도 아니야? 약간 반발심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를 좀 하지 않고 지금은 사실 지방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정책적인 거는 조금 더 나와봐야 되겠지만 뭔가 공급적으로는 크게 풀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고. 빵또아네뜨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세금은 뭐 조금 더 민주당 기조대로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여기 광역교통시설 확충이라고 있네요. GTX 관련해서. 네네. 사실 이번에 올해 비상계엄 터진 이후로 SOC나 이런 시설 공공재 GTX 관련해서 뭐 지하화라던가 뭐 이런 예산이 책정이 돼서 분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거의 뭐 GTX A가 개통된 이후로 뭐 B, C 착공해서 막 진행을 하겠다는데 얘네들도 지금 다 거의 멈춘 상태예요. 예산 배분이 3월에 이미 끝나고 그거와 관련된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3월에 예산이 안 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라서 그럼 그걸로 추가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집 AI도 줘야 되고 반도체도 줘야 되고 25만 원도 줘야 되고 과연 될까? 메디테라님, 그럼 GTX B하고 C는 그 윤석열 정부 때 착공식을 했잖아요. 네네. 땅을- 착공식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B하고 C는 첫 번째 하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긴 하죠. 그럼 두 번째 하기는 할 건데 실제로 파고는 있지는 않은 거예요? 28년 개통은 어렵다. 그게 막 28년, 29년 뭐 이런 식으로 개통 예정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가잖아요. 그건 어렵다. 특히나 이번에 노원구 아까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노원구 월계동에 서울원 아이파크 가운데 역세권 개발을 끼고 완판을 하고 엄청 잘 됐잖아요. 거기가 되려고 하면 지금 GTX C가 개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28년 개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입주를 해도 당분간은 GTX 없이 가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실 공급 물량 부족하니까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전세가도. 그렇지만 GTX랑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렇게 해서 이제 완판을 했던 그런 좋은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시작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대비를 하셔야죠. 그럼 한 30년에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전에 수인분당선이나 뭐 이런 걸 봐도 개통을 한다고 해도 이게 예산이 없으면 우선 공사를 멈춰요. 그 상태에서 도로가 그냥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는 분들도 이 땅을 파서 막 그 가드레일을 치잖아요. 펜스를. 맞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지지부진 가는 거예요. 도로는 막혀 답답해 개통 언제 하냐 이 상태가 몇 년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지속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개통한다고 하는데 제 시간에 개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GTX BC는 지난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 계획된 거고 뭐 GTX D, E, F 뭐 별게 다 있던데. 네, 연장까지. 특히 D노선 그리고 평택 연장 이런 거는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평택도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본인들 연장하고 싶다. 연장할 때 돈 드는 거 있으면 본인들이 어떻게 삼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이렇게 좀 원래 민자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각자 예산을 내서 결국 돈이 있어야지 진행을 하는 거라서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커요. 특히 평택은 사실 천안아산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천안아산은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좀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평택은 의지도 있고 돈도 마련하려고 하면 좀 삼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보는데 우선 뭐 기존에 있던 노선들도 쉽지는 않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건 사실은 GTX B, C, 막 E, F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선들이 개통을 해도
생각보다 빠르진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가. 속도가. 개통이 되더라도 본인이 썼을 때 이전에는 막 한두 시간 걸렸던 거를 이제는 막 20분, 10분 만에 이동을 할 수 있어. 이런 게 사실은 파주 운정신도시만 가능해요. 아, 그래요? GTX-A. 왜요? 그래서 여기 관련자분들의 관련된 강의를 제가 또 들으러 갔잖아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갔더니 GTX-A의 파주 운정신도시 라인이잖아요. 서울역에서 운정신도시까지의 라인은 새로 만든 거예요, 라인을. 그래서 기존에 있던 라인에 복합적으로 같이 쓰자, 노선을 같이 쓰자 이게 아니고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려고 했을 때 GTX가 최고로 낼 수 있는 속도까지 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기존에 있었던 노선을 쓰는 B나 C나 뭐 A의 기존에 있었던 노선을 복합 노선을 쓰게 되면 누가 와. 네. 다른 노선이 와. 네. 그럼 잠깐 기다리고 비켜줘야 되고 네. 걔네들이 지나갈 동안 좀 속도를 완화해서 가거나 이런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고 속도를 뭐 100까지 낼 수 있다 하는데도 앞에 지하철이랑 부딪히면 안 되니까 속도를 70, 80으로 줄여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선을 새로 깔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개통하려고 보니까 기존 노선에서 조금 보완을 하거나 없는 노선만 깔아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속도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사실 제대로 된 GTX 노선은 운정신도시 라인 하나뿐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정도군요. 하시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GTX가 그렇게 되진 않을 수 있다.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대를 해. 그리고 저도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뭐 발표하고 뭐 해주겠다 그러면은 나라인데 공권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고 아무래도 신뢰가 있으니까 나라가 얘기하고 안 지키겠어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믿었거든요. 네. 하나도 안 지키더라고요. 뭐 한두 개 지킬 수도 있지만 이전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민주당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어느 쪽이든 발표를 해. 근데 상황이 바뀌면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전에 그 보면. 위례 신도시 분들 결국에는 지금 뭐 17년째 기다리고 계시죠. 왜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돈을 분담금을 냈잖아요, 들어갈 때. 근데 민자 들어와서 그때 삼성인가 어쨌든 건설사가 들어오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너무 자재비도 오르고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못 하겠다 그러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안 하게. 그리고 발을 뺐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러면 조금 더 SOC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충해가지고 한 700억 정도 더 줄 테니까 새로운 그럼 시행사를 찾아가지고 시공사를 찾아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한 799억인가 뭐 더 추가해가지고 새로 시공사나 건설사를 입찰하라고 했대요. 두세 차례 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입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례가 너무 울상인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건 위례 사시는 분들 집값 그래도 8, 90% 전고점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1, 2기 신도시 얘기할 때 자세하게 좀 더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는 좋지 않고 전세는 그래도 서울, 경기, 충북 쪽으로는 좀 괜찮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막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급 물량이 있는 지역들은 파란색이잖아요. 네. 전세가 상승을 크게 지금은 막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막 거래가 막 활성화돼서 막 우선 지금 거래되면 다 신고가 찍는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적어요. 지금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해서 매수 심리를 보면 이제 빨가면 빨갈수록 매수자가 많고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청정 지역이잖아요. 전국이 청정 지역이에요. 빨간색이 없네요. 네네. 지금 세종만 한번 빨간색이 2월 달에 떴다가 잠깐 떴다가 사라졌잖아요. 네. 지금 청정 지역 매수 우위 지수가 막 사겠다고 달려드는 지역은 지금 없다 전국적으로. 근데 거래가 되면 신고가를 왜 찍냐? 그거는 정말 일부 지역의 일부 단지에 매물이 지금 다 싹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추천 지역으로 제가 하나 갖고 왔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매물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좌를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제가 이런 표현을 그 현장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보통 시세가 뭐 일주일 단위로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른다. 일주일 단위로 뭐 1억씩 오른다.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18년, 19년, 20년, 뭐 21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래가 되면 신고가를 찍는다고 하는 그 지역은요.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달라진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간 달라진다. 아침 시세와 오후 시세가 다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 정말요? 왜냐면 계좌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5천만 원 오르고 1억 올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 이제 시세가 달라진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양극화된 거죠. 전국이 지금 이렇게 청정 지역인데 일부 지역 일부 단지만 그런 식으로 매물이 없고 거래가 되면 신고가를 찍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댓글에 많이 이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또 댓글 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서울 부동산만 부동산이냐? 왜 지방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냐? 맞아요. 조회수 나올 것 같은 지역만 얘기하고 왜 우리 지역은 어. 얘기 안 해줘? 당선됐는데 우리도 조금 시장 분위기 그쵸. 알고 싶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지금 2023년부터 서울 수도권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좀 괜찮아지려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 궁금해 하셔가지고 준비를 한 건데요. 23년 1월부터 해서 최근까지를 보면 서울 수도권과 충북, 세종 이쪽까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상승이 있었다. 근데 그 외 지역은 아직도 좀 힘들다. 그래서 사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거주와 보유를 이제 분리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의 관건은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조를 정부에서 얼마나 흐트러뜨려 주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를 좀 풀어줘서 지방을 활성화하면 똘똘한 한 채로 안 가고 또 이 종부세라던가 보유세를 높이면 사람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중과를 하니까 세 채를 갖고 있으면 중과를 하니까 지방 거 팔고 다 서울로 온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주려면 이런 보유 채수로 이제 중과를 한다거나 세금을 매기는 그런 기조를 흐트러뜨려야 되거든요. 과연 지금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할 거냐 했을 때 이게 깨지지 않는다. 그럼 지방은 계속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깨져서 지방 활성화 정책으로 이제 지방은 취득세 중과 배제해 줄 거야. 이 보유주택에 대해서 개수가 많을수록 보유세, 종부세 뭐 이런 거 높이지 않을 거야. 이 두 개가 깨지면 이제 지방도 살아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깨지면 지방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전국 거래량을 보면 아직도 연평균 거래량이나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밑에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2, 3월에 활성화됐을지라도 월평균 거래량보다 밑에 내려와 있어요. 좋지는 않다. 그리고 2, 3월에 많이 된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30에서 40이거든요. 근데 5월 달 보면 이제 30 정도로 내려왔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도 26년 이후로는 이제 공급이 부족한 게 맞아요. 물론 지역별로 몰려 있는 데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걸 챙겨보시면 좋고,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24년까지는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근데 25년부터는 과잉되는 데가 인천, 대전. 대전 요새 힘들거든요. 미분양 네. 많고. 맞아요. 도화신도시 빼고는 좀 힘들다고 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충북 쪽에 청주 쪽이나 이런 쪽에 좀 과잉이에요. 나머지는 적정하거나 부족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러면 부족한 지역들의 지방은 전세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매매가는 올라오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26년, 27년까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대전은 지금 25년도에도 과잉인데 27년에도 과잉이죠. 대전은 좀 앞으로도 좀 쭉 힘들 수 있다. 이런 걸 좀 자료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서울도 4월 달에 원래 2, 3월에 세종 다음에 서울이었거든요. 네. 4월 되고 나서 서울의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중간으로 내려왔죠. 네. 5월 되고는 더 내려왔어요. 아. 그러니까 서울은 거래할 사람은 이미 다 거래하고 이후에 거래하는 양은 줄어들면서 신고가 찍고 정말 누가 봐도 핵심 자산으로 내가 오래 가져갈 거다 하는 것만 신고가 찍고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2부에서 이제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좀 서울에 가성비 아파트 뭐가 있는지 네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님, 서울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과거처럼 한 6억 이하 뭐 한 8, 9억대
이하로 좀 내 집 마련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뭐 이게 역에서 멀고 세대수가 작고 오래됐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데 요즘 내 집 마련하시려는 서울 분들은 주로 어느 정도 가격대의 집을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나요?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막 20억대, 30억대를 많이 샀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2022년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네. 정말 급락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딱 들었을 때 여기 뭐 압구정 현대 음마 아파트 막 이런 누가 전국이 들어도 알만한 그런 단지들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를 비싼 돈 주고 사는 게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됐고요. 뭐 잠실 얘기를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송파의 잠실의 리세치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18억에다가 지금 30억이 됐거든요. 2년 만에. 그러니까 답이 맞았네. 그게 맞았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거래할 만한 사람도 거래를 했고 가격이 오를 만큼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에너지가 거기는 너무 힘들어. 이제는 좀 가보자라고 해서 가격대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도부터 20억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25년 들어와서는 10억에서 15억 사이에 단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7, 8억 정도 갖고 계시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한 10억에서 15억에서 가성비 있는 단지 그리고 이전에 비해 20억, 30억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그 가격대에 있는 단지들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아파트들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진짜 웬만한 아파트 살려고 하면요 20억 정도 전후 돼야 그래도 대단지고 뭐 역세권이고 학군 있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조건에 드는 단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10에서 15억 되면 이제 조건을 하나씩 좀 내려놔야 돼요. 여기서 조금 멀거나 아니면 학군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대단지가 아니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좀 내려놔야죠. 그러면은 지금 요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가성비 있다. 지금 괜찮다. 서울 내에서 이런 아파트 좀 그런데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여기 웅달책방에서 그런 걸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옛날 같으면 거의 30만 원짜리 강의에 풀 정보를 제가 야, 유료 지금 강의급.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솔직히 제가 이렇게 강의에서 풀 거를 이렇게 무료로 유튜브에서 푸는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손쉽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흘려버리실 수가 있는데 조금 주의 깊게 본인이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좀 심각하게 들어보시고 바로 임장도 가보시고 하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정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왜 제가 여기를 추천하냐라고 하면 지금 2025년 4월 1일 기점으로 잡은 게 2월, 3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시장이 한번 또 확 흐트러뜨려졌거든요. 근데 그럼 그 이후에 좋아질 지역들을 보려고 하면 4월 이후의 지역을 봐야 돼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서울이 다 빨갛죠. 금천구랑 도봉구만 파래요. 양극화에 정말 극단에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지금 상승세 좋은 단지들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1위가 역시 강남구예요. 거래되면 신고가 찍는 강남구, 송파구. 그 다음이 이제 양천구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흔들렸던 지역 두 개가 상위권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냥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한 번도 해제되지 않으면서 쭉 갔었던 양천구가 들어왔어요. 양천구는 소리 없이 강한 지역. 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강한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양천구가 좀 많이 들썩들썩하고 뉴스에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뉴스에서 제목을 좀 잘못 뽑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군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사람들이 학군의 진심이다. 맹모 삼촌 다시 시작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포하면 학군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옛날에 비해 그러니까 학군이 많이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전에 30년, 10년 전에 비해서는 학군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봄이사철, 가을이사철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을 학군 지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전학을 많이 안 가고 이제 전학을 가게 되더라도 학업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방학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군 파워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 거래량이 그쪽에 몰려 있냐. 그리고 그 시기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냐에 따라 이제 가게 되는데 최근에 학군지의 분위기를 보면 겨울방학인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전세가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거나 그 파워를 드러내지 않는데 최근에 양초구가 움직인 건 학군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에요. 재건축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재건축 때문에 움직인 네네, 거예요? 재건축 때문에. 어. 왜냐면 요번에 이제 목동 신시가지 시리즈 1단지부터 14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을 으쌰으쌰 시작하면서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이 시작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는 같은 기조로 가져가는 거고 이건 바뀌지 않을 기조이기 때문에 이거 가도 된다. 그리고 양천구의 목동의 이런 신시가지 재건축이 그래도 거래되면 신고가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번 대통령이 나오고 재건축 네.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거든요. 네. 그걸 폐지하지 않겠다. 그럼 당장 사업 시행 인가를 받거나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당장 네.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세금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좀 기다려야 되냐, 약간 그리고 조합원들의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되면서 조금 주춤주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목동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이제 뭐 안전진단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설립도 안 됐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얘기는 10년, 20년 이후의 일이에요. 아, 그게 너무 먼 얘기인 거지. 지금은 이제 막 조합 만들고 막 초기니까 네. 이거 단계 초기에 될 때마다 오르는 그 상승분을 관심이 가질 때지 이거 나중에 다 되고 나서 돈 내는 거는 나중 얘기다. 네, 너무 먼 얘기죠.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고가를 찍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애들은 주춤주춤 하거든요. 네. 또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광명 얘기 들었을 네. 때 거기 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매매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돼. 네. 이러면 이제 거래 자체도 주춤주춤 하게 되는 건데 목동은 뭐 빨리 돼도 10년인데 뭐 그 사이에 뭐 거래하고 뭐 출렁임도 있고 뭐 할 텐데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이런 부분에 활성화돼서 게다가 목동은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하면 거기만 해도 거의 미니 신도시급도 아니고 완전 신도시급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택지를 지정해서 이제 새로 개발하기에는 서울 택지가 없어요. 네. 근데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만 재건축을 끝내도 거의 택지지구를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급의 규모로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이 되는 거죠. 이제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신도시가 개발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네. 게다가 이미 학군도 마련되어 있어. 맞아. 신도시는 개발이 되면 학군이 거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는데 10년, 15년 걸리거든요. 근데 목동은 이미 갖고 있어. 그리고 인프라도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만 새 걸로 들어서면 이제 막강 파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동 양초구가 이제 잘 가고 있다. 상승세가 3위예요. 1.85%.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고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막 30억 한다면서요. 20억, 30억 하죠. 네, 근데 여기가 가성비 아파트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 강의급이다. 어. 여기서 틈새를 찾아내는 게 노하우? 강사들의 이런 그 쪽집게 강사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살려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요번 유튜브에서 살린 거죠. 이제 서울에서 5월 1일 이후로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가 상승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있는데 양천구는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목동이 만약에 학군 파워였으면 전세가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걸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목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쭉 다 그냥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묶여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 용적률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가구수나 이것만 해도 몇만 가구예요. 지금 뭐 3만 5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리모델링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서울 도시공간 포털이라는 데서 목동 5단지에 대한 추정 분담금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목동에 들어갈 때 사실 분담금이 부담돼서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정 분담금이 마이너스예요. 분담금을 이제 돌려받는다는 거지. 이제는 재건축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거의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목동이 핫한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목동 7단지가 여기 보면 목동 7단지가 대장 아파트거든요. 네. 여기 목동 재건축에
대장 아파트가 7단지인데 여기 역도 끼고 있고 학군도 음. 좋고 여러모로 여기가 강세예요. 네. 근데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런 데가 5단지예요. 어. 대장 아파트 필요 없다. 분담금이 부담된다. 아. 그래서 지금 5단지로 많이 쏠려가고 있고 5단지뿐만 아니라 6단지도 지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서 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속도가 제일 빨라요, 지금. 속도가 제일 빠른데 조합 설립이 이제 대나만의 이런 분위기예요. 아시겠죠? 이 완전 초기다. 네, 여긴 다 초기다. 음.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렇게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면 시에서 인허가를 빨리빨리 내줘야 되거든요. 네. 양천구청은 진심이에요. 이 양천구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이거를 정리해 놓은 시에서 올려놓은 자료거든요. 얘네들의 이 양천구청의 주요 업무는 재건축을 얼마나 빨리 해주냐야.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재건축 활성화. 그리고 해서 다른 지역들은 이런 업무 계획에 재건축 리스트를 넣어놓지 않거든요. 여기는 재건축 리스트를 넣어놔요. 그리고 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넣어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동에 지금 6단지가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됐다라고 이번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정비 계획이랑 지정고시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다 초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모아타운 뭐 이런 거 해서 엄청 시에서도 여기는 재건축되면 가치가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천구청이 한 번 또 이름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면 구청장도 어때요? 본인의 이제 앞날에 꽃길을 깔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난 한 7, 8년 전부터 그 부동산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글 보면 이제 목동 한물 갔다. 맞아요, 학군. 여의도 서쪽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은데 요즘은 또 가격이 오르니까 역시 목동 하면서 막 바뀌는 분위기인데 새 아파트 되면 또 날아가겠죠? 네, 맞아요. 근데 또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내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동쪽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왜냐면 서쪽에서는 양쪽과 이게 본인의 호재나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서쪽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강서구도 그렇고요. 뭐 그 옆에 있는 뭐 김포 뭐 주변에 있는 하물며 마곡도 맞아요. 상승률이 동쪽과 비교하면 좀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양천구는 지금 서쪽이 에너지가 퍼져서 서쪽까지 이제 간다라는 느낌으로 양천구가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얘 혼자 따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양천구를 살까 하면 또 고민하게 되는 게 송파거든요. 송파의 엘리트 가격이랑 지금 신시가지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목동 살까 하면 송파를 고민하게 되고 거주를 해야 된다. 애들 학군을 생각한다 그러면 양천을 선택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송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최근에 내 집 마련 정말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의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한 가지가 있어요. 완전 꿀팁이에요, 이거. 내가 절대가를 정해요. 네. 뭐 10억짜리 집을 사겠다, 20억짜리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본인의 생활권 안에서 네. 본인이 실거주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단지를 골랐거든요. 네. 요새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냥 20억 만약에 단지를 사겠다. 20억에 해당되는 서울의 단지 리스트를 쫙 뽑아요. 거기서 최상급지로 그냥 가요. 실거주 생활권 필요 없이 그냥 가치가 있는 데로 가겠다. 이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부분이고 쏠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격을 보면 이제 5단지 그렇고 6단지 그렇고 7단지가 지금 재건축에서 대장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5단지 추정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가격이 날아가고 있어요. 6단지 속도가 빨라서 가격이 날아가고 있어요. 7단지 대장 아파트라서 가격이 비쌌어요. 근데 이전에는 7단지가 제일 비쌌거든요. 근데 7단지, 5단지, 6단지가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어떤 걸 사야 돼요? 그러면 7단지가 또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은 7단지. 분담금 부담된다. 그럼 5단지. 나는 빨리 되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빚을 보고 싶다. 그럼 6단지인데 사실 6단지 종합 설립했다고 해도 속도가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그럼 압도적으로 빠르냐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분위기를 탔다라는 정도라서 사실은 전 6단지에 몰려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5단지랑 7단지에서 고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보면 목동의 현장에 가면 이 목동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신시가지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앞단지. 그리고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뒷단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단지가 좀 더 비싸요. 여기는 20억 이상만 살 수 있고 뒷단지 가면
20억 밑에도 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가진 금액에 따라서 주력적으로 볼 단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단지 중에 특히 뒷단지 같은 경우는 저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5단지의 추정 분담금이 마이너스 나온 걸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좀 찾기는 어렵지만 저층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분율이 높을수록 분담금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알짜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매물이 많지 않다는 매물이 거. 없다. 매물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제가 가성비에 있는 단지를 추천하는 건 여기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네네. 여기가 아니고 네. 또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목동 달려가야 되냐 네.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동 비싼데 가야 돼? 지금 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얘기해놓고 가지 말래. 뭐야 이거. 막 이런 이렇게 장점들이 막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탔잖아요. 네. 여기 올라타는 건 저는 사실 내가 최고가를 찍어주는 건 솔직히 저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서 안 가는데 이거 자존심 문제가 아니지.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올 초에 비해 지금 이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3억에서 5억이 올랐어요. 와, 많이 지금 올랐네.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지금 3억에서 5억이 올랐거든요. 실거래가는 3억 오른 게 찍혀져 있고요. 실제 매물로 가보면 거의 5억이 올라 있는 호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5억 올라 있는 호가의 매물도 쉽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살 때는 5억 높은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사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1기 신도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뭐 이렇게 해가지고 1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특별법 제정하겠다 해서 1기 신도시 완전 날아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 마스터 플랜이 3년 걸려 하니까 푸식 하면서 가격이 흔들리고 쫙 빠졌어요. 목동도 과연 그런 게 한 번도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거고 주민의 갈등이 일으킬 거고 그럼 중간에 흔들릴 거고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또 이 실망 매물 나오면서 가격이 흔들릴 거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세금을 또 내야 되고 대출도 일으켜서 사야 될 텐데 그 필요 경비 다 들어가면서 빨리 살 필요가 있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건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해서 그 흔들림이 있을 때 들어갈 걸 준비해야지 막 이슈화 됐을 때 보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지금은 끝난 거예요. 상태예요. 이미 끝난 상황인 거지. 올 초에 샀어야지. 그 전에 샀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준비하려면 대기하고 보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시간이 너무 비싸니까 못 사. 네. 그래서 제가 틈새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이어서 3부에서 하고 그럴까요? 지금 여기까지는 제목은 목동 재건축 아파트 지금 사지 말아라. 너무 비싸다. 요걸로 2부를 마무리하고 3부에서 그럼 양천구에 지금 목동에 근처에 가성비 있는 아파트 진짜 네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려볼 만한 한 9억에서 한 15억 사이 네네. 요 정도 되는 아파트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테라님 저희 2부에서 목동 이제 재건축 아파트 살펴봤는데 너무 비싸서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시죠. 또 금액도 2, 30억 되고 네네. 그럼 정말 한 15억이야. 10억대 언저리 양천구에 가성비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제가 그 실시가지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실시가지 살 정도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슬프죠.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돈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럼 포기해야 되냐? 안 되죠. 초양극화 시대에 자산을 지키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저는 본인의 몸을 갈아 넣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대체제를 찾으면 되거든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찾아보도록 하는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동에 신시가지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그 다음에 보는 게 리모델링이거든요. 근데 리모델링도 보면 한신총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재건축 이제 특별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이 더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한번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리모델링 다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또 우성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한신보다는 2, 3년 빠르게 시작해서 진행을 좀 더 빠르게 가고 있지만 입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군을 또 여기 앞단지
목동 앞단지에 학군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학군을 좋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단지로 좀 좋아해요. 네. 근데 이 리모델링 단지들도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 과연 잘 갈 거냐 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좀 물음표가 남는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재건축이 안 돼. 그럼 리모델링으로 좀 눈을 돌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리모델링에서 결과는 볼 수 없다면서 왜 리모델링을 얘기하냐?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주면 가격은 따라가거든요. CC가지가 이만큼 올랐어. 그럼 그 옆에 있는 단지는 같이 견인돼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도 좀 같이 챙겨보면 좋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장밋빛만 기다렸다가 뭐 하기에는 좀 변수가 워낙 많아서 그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같이 말씀드리고, 근데 이것도 보면 제가 10억 원조리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14억, 17억이에요. 맞아요, 비싸요. 안 맞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어. 여기서 지금 노하우가 지금 2번 들어가는 건데, 네. 여기 리모델링들이 추진이 되면서 최근에 또 신문에서 뉴스에서 엄청 들썩들썩하면서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건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럼 기존에 리모델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놨다는 건데,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를 생각해야 되죠. 아.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신시가지 들어갔을까요?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딱 보면 15억에 팔아도 20억, 막 23억 들어가기가 어렵죠. 네.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은 리모델링이 추진해서 가격이 올랐어. 수익을 봤어.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와요. 왜냐면 가성비가 더 좋으면서 리모델링의 수익을 봤으니까 학군을 또 애들 전학을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네. 학군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향후 또 괜찮은 수익을 볼 만한 데를 눈을 돌리게 되니까 한 번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준시축 단지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사실 목동은 다 연식을 보면 1980년대예요. 40년 됐어요. 오래됐죠. 맞아요. 리모델링 단지들도 연식이 오래돼서 30년 차예요. 여기에서 신축은 뭐 신정동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목동을 벗어나기 싫어요. 음. 그럼 여기 안에서의 신축은 이런 애들이거든요. 20년 된 애들. 얘네가 신축이에요. 이면에게 신축이에요? 목동에선 20년 차 애들이 신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잖아요. 맞아요. 1980년대랑 비교하면 2000년이 완전 신축이죠. 그렇죠. 주차장도 지하 있을 거고. 네, 가성비 나오는 거죠. 엘리베이터 연결돼 있고. 그리고 여기 대원 칸타빌 같은 경우는 역도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칠탄이 옆에 있고 여기 학군들 같이 이용해요. 네. 그러니까 학군도 가성비 있게 이용하면서 역도 가깝고 인프라도 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연식도 젊고, 다만 소규모 단지고 좀 언덕에 있다. 라는 단점이 있죠. 근데 목동은 이 준식조 단지들뿐만 아니라 뒤에 이렇게 빌라들이 많거든요. 네. 이 학군을 이용하고 싶어서 가성비 따져서 이 빌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 빌라는 전세에는 잘 나오는데 매매가는 딱히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사실 빌라를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고 들어가는 건 좀 권유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준신축까지는 괜찮다. 여기 대원 칸타빌이랑 뭐 여기 보시죠. 대원 칸타빌 2차, 2단지, 3단지가 있고요. 목동 금호올림이 있고요. 여기가 신동아 파밀리에 뭐 성원 산테빌, 뭐 요 위에 이제 극동, 뭐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거든요. 이런 단지들이 지금 가성비가 나와요. 가격을 보면 어때요? 9억, 9억, 7억 나오죠. 네. 목동에서 10억 언저리 전후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 목동 신시가지 올랐잖아요. 제가 최근에 임장을 갔거든요. 목동 신시가지 매물도 없어. 가격도 너무 비싸졌어. 3억, 5억 올랐잖아요. 네. 늦었다.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주 전부터 여기가 들썩여서 매물이 금매가 쫙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지들이 저점을 찍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 사람들이 3, 4주점에 가서 그 금매들을 다 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들이. 그래서 여기 가성비가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 요 위에가 바로 이제 강서구거든요. 염창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강서구 쪽에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분양가가 14억, 15억이 넘어요. 이제는 그 밑으로는 자재값도 안 나고 인건비도 안 나와서 밑으로는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인건비랑 자재값 이게 투명화하지 않아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거다. 이거
낮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하잖아요. 어. 이렇게 하라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수익이 나면 들어오지. 아. 근데 수익이 안 나오니까 못 들어오는 어, 거예요. 지금 올라버린 자재가나 인건비는 이제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현실이다. 쉽지가 않다. 음.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잖아요. 층간소음이라던가 네. 태양광이라던가 뭘 다 넣어라. 네. 그러니까 자재비나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뭐 아파트 실현 무슨 연대인가 그 김성동 뭐 대표님이신가? 그 반값 아파트 막 주장하시면서 분양원가 공개하면 정말 이게 막 6, 7억에도 분양할 수 있다. 서울에도 막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분양을 하고 결론을 낸 다음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제는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은 한 14억, 15억이 그냥 현실이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저기서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반값 아파트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집값이 계속 날아가고 그게 결론적으로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을 때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거 나오고 나서 움직여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나왔다고 쳐요. 그럼 여기 갖고 있다가 수익하고 팔고 그쪽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쪽을 다 가져갈 필요가 있지. 굳이 그 한 개만 기다리고 표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서구 쪽에서 학군도 목동보다 안 좋고 그런데 기본은 14억, 15억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15억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분양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여기를 들어오지라고 하는 수요.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 수익화를 보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수요. 그리고 주공 신시가지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라도 좀 들어가 볼까 하는 사람들의 수요. 더욱이 여기 신시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안 묶였어요. 아, 저기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여기는 갭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긴 전세가 비율도 높아요. 지금 갭 투자하려면 전세가가 얼마나 해요, 여기는? 여기는 5억, 6억. 5, 6억. 예. 지금 딱 현금 7, 8억 들고 집을 미리 좀 사놓을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즌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너무 매력적인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매물이 그때 제가 임장 갔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있다 했는데 아마 지금 가면 매물이 조금 줄고 가격이 약간 올라 있을 수 있어요. 아. 네네. 지금 3, 4주 전부터 갑자기 일주일에 막 원래 3년 동안 여기가 거래가 좀 안 돼가지고 여기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의 얼굴들이 좀 퀭해졌었거든요. 네. 최근에 갔더니 너무 얼굴이 광채가 나시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돼서 일주일에 막 3, 4건, 5건 막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확 좋아졌다. 근데 여기 소규모 단지고 아무래도 목동 신시가지면 비소노일 텐데 이런 아파트들도 상승장 때 많이 오르는 겁니까? 그쵸. 특히나 투자자들이 목동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전에 대세상승장 때. 네. 그래서 목동에 이제 준식투자진으로 여기도 갭 투자가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전에 목동 여기 오목격 요 밑에 하단에 보면 여기에 삼익 아파트, 대림 아파트, 여기 이런 신정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 있죠. 롯데캐슬. 네. 여기 목동 현대. 이런 단지들도 갭 투자의 성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2017년도에요. 목동에 정말 최소한의 갭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쥐어짰을 때 3,000갭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었어요. 와. 그 다음에 이제 7,000갭 뭐 이런 식으로 목동 갭 투자의 성지는 여기와 이제 여기인데 지금은 금액이 7억이 들어가네요. 그때는 5천, 7천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이 제일 싸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부동산 공부해볼 거라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면 사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인 거예요. 이후에 지나면 더 올라가고 더 안타까운 건 대세상장 이때는 막 3,000갭, 5,000, 7,000갭으로 목동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은 양극화가 심해서 특히 전세가율도 많이 낮아져서요. 네. 이제 소액 투자는 너무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사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실제 거주할 만큼의 돈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세를 끼고 사면 내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적은 돈으로 우선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실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안 해줘.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해요. 근데 그래서 못 샀어. 그럼 집값이 또 너무 올라버리면 이제는 나는 거기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내가 당장 입주는 못하지만 우선 집을 사놓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걸 대출 금액을 갚아서 이제 실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실거주를 하고 싶다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건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단지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준식진 단지들은. 그럼 이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집값이 올라야지 네. 내가 대출이자도 낼 때 웃는 얼굴로 낼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너무 힘겨울 때 시세의 상승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게 일했는데 대출이자 내고 있는데 다음에 일어났더니 1억이 올랐어. 시세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그쵸. 그런 걸 느껴야지.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단지들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네. 조합 설립했는데 지금 막 가격이 날아가고 거래가 되고 신고가를 찍어주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목동 신시가들도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재건축은 되게 될 거예요. 지금 40년 막 이렇게 됐는데 안전 문제도 결국에는 여의도에서도 나오고 있잖아. 50년, 60년 됐을 때 쓰러지면 이거 난리 난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분명히 그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주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주 수요가 나올 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결국엔 옆으로 나오게 돼요. 수혜 단지들은 다 여기 있는 단지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단지가 많이 오르면 여기 단지의 가격이 견인될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 단지 올라가면 가격도 견인되고 이주하게 되면 정말 여기는 급물살을 탈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급물살 탈 때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나마 10억 원저리로 지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여기도 고려하는 거지. 네. 더 오르면 가성비 안 나오고 그 물 탔을 때는 못 들어가요. 매물도 없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눈여겨보자. 그래서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지금 막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내놓는 매물들이 한두 개씩 톡톡 튀어나오는 이쪽 구역. 그리고 사실 여기도 갭 투자의 성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분위기 지금 전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작으면 물이 들어올 때 좀 시간이 걸리고 네. 하거든요. 지금 이제 CG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에너지가 좀 있으니까 여기까지 간 상황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아직 물이 막 가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에너지가.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넘어가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이게 구역마다 에너지가 퍼졌을 때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실 때 그 구역들을 나누고 생활권을 나누어 보는 게 그래야지 이 가격의 움직임, 수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하실 때 좀 가성비 있는 단지들 이렇게 좀 찾아다니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디테라님 지금 말씀 잘 들어서 저쪽이 가성비 있는 건 알겠는데 요즘 또 신정내거리역 주변에 신정 뉴타운도 있고 또 이쪽에 아파트 그래도 새 아파트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아델리체. 아델리치도 있고 가격도 비싸고 이쪽은 좀 어떠냐 네네네. 이런 분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목동 이제 앞단지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뒷단지 말씀을 드리자면 뒷단지에서도 지금 학군이 여기서도 나름 선호하는 학군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동 뒷단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호하는 학군을 가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부류예요. 목동 학군 이용하고 싶어. 면학 분위기 너무 좋아. 네. 근데 가면 우리 애는 가서 바닥을 깔아줄 것 같아. 이제 내신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막 대학교 가야 되니까 내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목동 저기 앞단지 가면 내신을 받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좀 면학 분위기 좋으면서 내신을 딸 수 있는 학군을 찾고 있어 하면 이제 뒷단지에 있는 학군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적인 부분 아니더라도 이런 학군을 찾아서 오시는 수요가 꽤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신정 내거리역을 중심으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은 그쪽 학군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신정 내거리역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단지들은 이쪽 학군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목동 힐스테이트 있죠. 네. 여기 단지가 10년 차예요. 네. 그리고 여기 목동 아델리체가 5년 차거든요. 네. 여기가 더 신축이고 레미안이잖아요. 여기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33평인데 여기가 2억 더 비싸요. 힐스테이트가. 여기는 여기 신정동 뒷단지 목동 학군을 이용할 수 있고 아델리체는 그걸 이용하지 못해요. 아 그런 학군 차이가 있군요. 예, 그 학군 차이 때문에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마주보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싼 거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 꼼수가 나와요. 학군지마다 이런 꼼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힐스테이트에 우선 들어가요. 네. 학군들 배정 받아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로 이사 오는 거예요. 어. 이런 수요가 또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학군도 이용하고 싶고, 근데 가격을 대출받아가지고 1억 더 대출받는다는 게 사실 1억이면 월 그래도 몇십만 원 내야 되거든요. 원리금 균등 상환까지 해가지고 하면 이제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맞아요. 담원 1, 20만 원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애들 학군 좋은 거 보내면서 역도 가깝게 이용하고 더 신축해 살면서 대출 이자도 아낄 수 있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렇게 이동하는 수요도 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 아델리치에서 이쪽 뒤쪽으로 사실 목세나라고 요새 네. 신정동 쪽으로 이쪽으로 거래가 많이 됐어요. 네. 여기는 신월동이죠. 이제 네. 신정을 넘어서 이제 신월동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11억대예요. 가성비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여기는 목동 학원가는 이용할 수 있어요. 차가 여기까지 와요. 네. 근데 학구는 이용할 수 없죠. 아, 학교는 다른 데 배정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목동에서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대단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많이 가시는데 여기도 좀 많이 올라서 최근에는 좀 소강 상태에 돼서 가격이 좀 또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네. 가고 있다. 그 삼촌 세대에 또 6년 차고 네네네. 그래서 대단지고 좋네요. 네네. 그래서 이쪽에 가성비를 따져서 가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여기서 생활권이 좀 나눠진다. 아델리체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용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생활권이 같이 묶여서 같이 수요층이 여기 생활권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델리치에서 여기서 끊겨서 여기 이제 두산 위브라던가 롯데캐슬이라던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가 이제 생활권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수요층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도 달라지고 특징도 너무 달라요. 메디테라님 아까 이야기해주신 저 위에 신시가지 옆에 그런 칸타빌 같은 작은 단지지만 바로 옆에 맞닿아 있는 지금 네네. 가성비 좋다고 좀 추천하신 지역이라 여기랑 가격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죠. 다른가요? 입지가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선택한다면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당연히 그쪽을 추천하니까 제가 그쪽을 말씀드렸겠죠? 같은 가격이면 저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학군도 퀄리티가 다르고 네. 학원가도 사실은요. 학원도 이제 목동 앞단지 학원가랑 뒷단지 학원가랑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목동 앞단지.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백화점이라던가 여기라던가 게다가 여기 스포츠센터 복합 스포츠센터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목동 종합운동장 이쪽에 있어요. 네. 사실 이전에 마스터 플랜이라서 이쪽 전체를 막 크게 하려고 마이스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그냥 복합 스포츠센터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주변으로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입지를 괜히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전혀 다른 입지다. 여기 또 신월동이잖아요. 맞아요. 목동, 신정동, 신월동. 평당가가 많이 다르고요. 지금은 초양극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좀 말씀을 좀 덜 드리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랑 기존의 광역시나 다른 시도랑 비교하면 이 갭이 이 정도 차이 났었단 말이에요. 2010년도 대세상장 오기 전까지는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갭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이냐 신정동이냐 신월동이냐에 따라서 네. 이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월동이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목동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초양극화, 절대인구 감소 이 이슈를 따라서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핵심 지역 더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갭이 더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네. 씁쓸합니다. 메디테라님 이거 목동 근처에서 지금 2부 3부에서 가성비 아파트 얘기해 주셔서 되게 좋긴 한데 네네. 비싸다. 당연히 비싸죠. 10억 15억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현실적으로 9억 이하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지금 생각보다 수도권에 가성비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근데 수도권이라고 해도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너무 죄송스러운데 수도권 안에서도 정말 막 5억 전후로 내려가면 이전에 5억, 6억 하던 게 이제 8, 9억으로 올라온 상황이라서 검단 신도시가 그렇더라고요. 검단 신도시도 이제 3억인 아파트가 네. 5억으로 올라와 있고 맞아요. 5억인 단지가 7, 8억으로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가성비 있는 단지로 추천할 때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치 상승이 있을 것 같냐는 기본을 깔고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5억짜리가 7억 됐을 때 과연 10억까지 금방 갈 거냐 하면 그건 또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많이 내려갔을 때 과연 가치가 있으면서 가성비를 따질 수 있겠냐 하면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저도 이제 앞에 나와면 또 영상이 박제가 되잖아요. 그쵸. 너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할 말이 오른다며.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릴 때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하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경기권한테서 사실 가성비 있는 단지나 뭐 지역을 추천드리지만 가격이 막 그렇게 싸다라고 하기는 또 어려워서 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싶다. 네. 그래서 경기도권 안에서 좀 가성비 있는 단지를 찾아보면 경기도는 27년까지는 좀 입주 물량이 있고 공급 물량이 과잉한 지역에서 찾는 게 맞다. 지금 공급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시즌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걸 떠나서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로 이제 지난 시간에 광명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의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왕 같은 경우는 사실 의왕이라는 지역을 알고 계신가요? 의왕은 들어는 봤는데 네. 사실 관심도 좀 멀어졌어요. 왜냐면 여기 근처에 뭐 인도건 있잖아요. 네네. 의왕까지 잘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관심도가. 네, 맞아요. 또 사람들이 의왕시는 좀 되게 입지적으로 바로 뭐 송파나 뭐 양천구 이러면 바로 떠오르는데 의왕 이러면 어디지? 의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역명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지역명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의왕도 의왕 나름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의왕시고요. 네. 여기에 속해 있는 지역은 이제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랑 네. 과천 이 지역이랑 생활권을 같이 해요. 아. 다 이렇게 모여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역은 의왕시랑은 다른 지역인 거예요. 아, 그쵸. 저 화성시에서도 동탄만 동쪽 끝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네네. 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용인에 이제 호재가 있으면 동탄이 다 흡수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근데 화성 저 서쪽은 전혀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다른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 분석을 할 때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가는데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생활권이나 수요의 흐름, 가격의 흐름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 수요의 생활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의왕시에 여기에 있는 내손이랑 포일동이 있는데 여기는 의왕시가 아니고 안양과 과천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으로 봐야지 가치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최근에 또 여기 인덕연 자이 SK뷰가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네. 입주장 하면 가격이 흔들린다. 맞아요. 공식이잖아요. 네. 안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과천의 8구 단지가 재건축 진행 중인데 네. 6월까지 이주를 해요. 아, 이주 수요가 많구나. 네네. 게다가 이주할 때 이주비를 주잖아. 이주비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을 8, 9억 해줬어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여기 과천 사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생활권을 멀리 가고 싶어 하지 그쵸, 않아. 근처에서 살고 싶죠. 네. 공사는. 그리고 거기 지금 재건축 할 정도면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겠어요. 새 아파트 살고 싶죠. 생활권 멀리 벗어나고 싶지 않아. 신축 살고 싶어. 이주비 대책 8, 9억 받았어. 딱 맞는 가격으로 인덕연 자이 SK뷰가 입주를 해. 아, 삼박자가 고루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덕연 자이 SK뷰가 지금 2,600세대 이상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가고 이 인덕원역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네. 이 주변 단지들이 거의 15년 차 이상인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신축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요가 있어요. 네. 나 신축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가격이 짱짱하게 가고 있어요. 게다가 이 인덕연 자이 SK뷰를 보시는 분들은 저기 위에 여기가 평촌신도시잖아요. 근데 평촌신도시 아니고 여기 비산동 쪽으로 입주가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됐었는데 여기 평촌 엘프라우드라는 단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2년차 됐어요. 아유, 새 아파트거든요. 네, 새 아파트예요. 여기 단지가 흔들림 없이 또 가고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지금 분양이 여기 2개가 또 있어가지고 이제 이후에 분양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여기 엘프라우드가 가격이 좀 잘 가고 있고 여기 신축이 잘 가고 있으니까 여기 가격만큼 본인도 가야 돼라고 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입지가 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비산동의 입지는 뭐냐면 판교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가거든요. 30분이면 가요. 어.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광명이 있어서 네. 광명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 2호선을 타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네. 거기 수요의 만큼 여기도 과천이나 안양 이용하는 사람들 여기 많으니까 따라갈 수 있어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24평에 8억의 실거래가가 나오지만 호가는 거의 9억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억 전후로 지금 가격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를 가성비 있다고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평촌 신도시 하면 학군이잖아요. 사실 그 핵심 가치로 인해서 학원과 주변에 학군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가까이에 있냐의 시세가 재편성되면서 이렇게 쫙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평촌 신도시는 학군에 대한 가치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인덕원 여기 개발이 되고 여기 월급 환경선이 지나가고 하면서 이 평촌 신도시가 평남 지역과 평북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평북 지역이 새로운 가치로 교통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월급 환경선 지나가죠. 네. 여기 밑으로 이제 동탄 인덕원선 지나가죠. GTX 들어오죠. 기존에 있었던 노선 사용하죠. 그리고 요 위로 이제 월급 환경가 지나가면 위로는 월급 환경, 밑에서는 이 호선 이러면 위아래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 호재가 있어서 여기가 새롭게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먼저 움직인 건 얼죽신 트렌드가 있어서 여기에 비산동과 요 밑으로 평촌 어바인버스트 단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기억이 나요. 평촌 어바인버스트 가격이 먼저 움직이면서 이제 신축을 리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학군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게 평촌 신도시가 학군의 도시인데 얘네들보다 오히려 신축들이 더 먼저 움직이고 더 거래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선호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전에는 평촌 신도시 생각하면 무조건 학군 지역이지. 근데 지금은 좀 고민해요. 신축 갈까 학군 갈까. 그래서 신축이 대세라서 이런 분위기가 여기 인덕원 자이 SK뷰 아파트까지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입주장에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입주장이 있어서 가격을 좀 하방한 면이 있는 건 있어요. 2000세대가 갑자기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근데 입주장이 끝나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더 올라가려나요? 그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후에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청계, 뭐 힐스테이트 이런 단지들이 있지만 인덕원 퍼스비엘 여기 2026년 6월만 있지 여기는 공공이라던가 임대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민간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생각은 퍼스비엘이랑 자이 SKU밖에 없으니까 이제 공급 끝나면 가격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인덕원 이제 쿼터블 역세권 뭐 이런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짱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천의 이제 생활권과 인덕원 그리고 안양의 생활권 너무 입지가 좋은 거죠. 의왕시지만 사실상 평촌 인덕원 생활권이다. 네네, 인덕원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과천과 이제 안양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입지인 거죠. 그럼 지금 의왕에서 그럼 여기서 지금 테라님이 보시기엔 이 아파트 좋다 하는 단지는 지금 단지 명이 어떤 건가요? 너무 깊게 들어오시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내가 평촌에서 보고 있다. 아까 제가 이전 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덕원 자이 SK뷰가 지금 24평이 9억대 지금 8, 9억대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절대 가격을 넣어요. 네. 단지 리스트를 뽑아요. 네. 거기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데. 그리고 여기서는 신축을 가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그러니까 5년 미만으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갈 수 있어. 네. 라고 하면 신축을 가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이상 갈 것 같다. 신축은 제한된 가치잖아요. 5년이 지나면 신축의 가치는 없어져요. 네. 근데 입지의 가치는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평촌도 사실 선도지구랑 이런 게 있잖아요.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거라서 좀 길게 볼 것 같다. 신축은 이미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부담스럽다.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학군 지역에 덜 움직인 단지로 들어가는 게 맞죠. 평촌의 메인 입지는 여기예요. 평촌의 요 전통적인 학군지 그리고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막 40년 된 것들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약간 신축에 밀리는 느낌인데 네네. 이런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겁니까? 그쵸. 그래도 여기 가격이 속도가 좀 느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여기도 올랐네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제가 이렇게 구역을 나눠줬잖아요. 네. 여기 생활권마다 수요의 특징이 다 다르고요. 움직이는 속도, 네. 가격의 움직임, 변동성이 달라요. 여기는 엄청 안정적이에요. 가격이 잘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여기 인덕원 생활권이라고 하는 여기 세모 박스 있잖아요. 네. 여기는 출렁출렁해요.
쫙 올라갔다 쫙 빠졌다가 쫙 올라갔다 쫙 빠졌다. 그래서 내가 변동폭이 있어서 기회를 좀 노린다 하면 여기 구역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엘센트로 아파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엘센트로가 대표적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인덕원 대우라던가 3호 여기 있는 이런 단지들이 다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갑자기 예. 그래요. 그래서 같은 안양 생활권이라고 움직이지만 학군 지역이면 다 안정성이 있어. 이게 아니고 구역별마다 변동성이 큰 구역, 아닌 구역. 상대적으로 새로운 교통 편의성의 가치를 가져간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지역. 그래서 사실 여기가 제일 비싸고 여기는 가격 차이가 좀 났었거든요. 근데 요새 최근에는 여기 교통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가격이 좀 갭이 줄어들었어요. 가격 차이가. 예전에 비해서. 예. 그리고 요번에 여기에 평촌 어바인이 여기 있잖아요. 네.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입지를 쳐주지 않거든요. 아이, 막 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학원과 버스가 오니까 나는 신축에 살면서 학원과 이용해서 이렇게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구역마다 수요가 좀 갈리고 좋아하는 선호도가 많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메디테라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꿀 정보, 그 다음에 좋은 지역들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서 변수가 막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요.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좀 리스크를 좀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원래 경제가 지금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받쳐주면서 부동산이 가면 막 에너지가 크고 갈 수가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일부만 간다 그러면 그쪽 애들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관심 지역과 단지가 어딘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또 딜레마가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많고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또 기회와 틈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기회로 여러분들이 자산 지키시고 이제 키워나가시는 시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디테라님 또 다음 달에 모시고 또 네네.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흐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